앓고 있습니다. 테크노 랠리의 선봉이었던 엔비디아를 필두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요.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여타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낮은 포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돈 먹는 하마, 즉 너나 할 것 없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을 못 낸다는 AI 거품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비슷한 상황인지 AI 거품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나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고요. 한 주간 집값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사상 최장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기준금리는 이제 13차례 연속 3.50% 금리를 유지하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로써 미국과의 금리 차 상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게 자칫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대출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 회복 효과보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금리 동결의 배경에 역시 부동산 시장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면 다시 말씀드린 대출 수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주택시장을 흘러들어가서 최근에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과열 매수 심리, 이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상 최장기간 동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서 또 금리를 내릴 것임을 예고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곳에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네. 일단 한은의 경제 판단에 대한 변화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금리 결정도 내렸지만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2.4%,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또한 연간 소비자 물가 전망도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금리를 내리기 위한 환경이 조성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각의 변화는 사실 통화정책 결정문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문구의 변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기존 문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라는 문구로 교체가 됐고요. 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문구, 여기서 긴축 기조는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네. 여기에서 충분히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이 총재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총재가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은 향후 석 달 안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런 점을 이 총재가 공개를 과반의 했습니다. 견해군요. 네. 네. 이게 지난 7월 금통위 회의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이 금통위원 수를 따지면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과반이 넘는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셈이죠. 올해 남은 금통위가 두 차례입니다. 10월과 네. 12월. 현재 의견대로라면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의 1회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최소 노후 생활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2년 연금 통계 결과에서 드러난 건데요.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한 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를 따져봤더니 818만 2천 명. 그래서 연금 수급률로는 90.4%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전 조사 때보다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금을 복수로 수급하는 분들, 두 개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 비율도 36%로 역시 전년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높아졌습니다. 네, 연금 수급률은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고령층 이 비율로 보면 지금 90%가 넘으니까요. 고령층 10명 중 9명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을 따져봤더니 물론 계속 1년 한 해 전 조사보다는 뭐 늘어난 수치긴 하지만 65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로 받았을 때 그 지급액이 월 6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예, 3만 원 더 많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뭐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 120만 원 정도라고 본단 말이죠. 그 기준으로 보면 절반 수준 정도 많이 모자라는데.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5만 원도요. 평균이에요. 이게 연금 수급액을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보면 25만 원에서 50만 원대가 40.4%.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25만 원 밑으로 받는 25만 원 미만에 불과한 사람도 20%, 19.9%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수라는 뜻이 네, 되겠죠.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지만 많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는 연금의 이제 주요 기능이 뭐냐면 소득 대체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한 후에도 기존의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연금을 통해서 받느냐 이걸 이제 소득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연금의 종류별로 보면 어떤 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나요?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아요. 616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이 기초연금 수급자는 계속 한 해 조사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드디어 600만 명을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에 해당되고요. 65세 이상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연금인데 반대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를 또 봐야 되는데 이거는 43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매년 증가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 평균 수급액을 보면 기초연금이 27만 9천 원, 국민연금은 41만 3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액을 보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가입해서 이제 운영되는 직역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수급액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252만 3천 원. 네. 그 이제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이제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158만 3천 원, 농지연금 130만 6천 원, 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이 있죠. 주택연금 121만 6천 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대체 효과가 공적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세계 기업 순위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포브스라는 곳에서 매년 조사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2,000대 글로벌 기업 순위를 매기거든요. 네. 이제 2,000대 기업 명단은 순위를 꼽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 자산 순위, 뭐 상장사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혹은 경쟁하는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이른바 이제 상위권 안에 드는 숫자, 기업 숫자가 적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 네. 이게 이제 2024년 기준으로 2,000대 기업에 들어간 우리나라 기업이 총 61곳
포함됐거든요. 이게 순위로 보면 많아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에 이어서 6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건 61곳 중에서 상위권이라고 보는 이제 5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기업만 보면 9곳에 불과합니다. 네. 이 5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기업 수만 보면 중국,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전체 기업 수가 적은 독일보다도 이게 낮은 수치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최상위권 100위 안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나요? 아마 예상은 되실 거예요. 삼성, 네, 현대. 삼성전자 또 하나 현대차. 예. 네, 이게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곳에 불과하다는 것도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좀 적죠.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가 이제 G10이라고 해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신생 기업들. 네, 이게 또 우리나라가 많이 없어요. 2,0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비중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한국 아까 61개 기업 중에서 10년 전에 명단에 없었던 곳이 얼마나 되냐. 이게 16개 회사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비중은 26.2%인데 이게 우리가 비교되는 국가들 중국, 인도, 미국보다 이런 신규 진입률이 훨씬 낮고요. 이 얘기는 뭐냐. 글로벌 수준의 스타 기업들을 우리가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 뭐 소위 유니콘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꾸 나와야 이런 순위에 이제 계속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 생태계가 좀 정체돼 있다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또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위 같은 것도 보면 주요 기업에 비해서 좀 순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기업 수는 6인데 국가별 등재 기업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순이익 규모를 보면은 649억 달러, 12위로 또 떨어지는 이런 세부 지표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달 초 세계 주요 증시를 출렁이게 했던 원인 중 하나인 AI 거품론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AI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매출과 수익은 언제 올릴 수 있을지 확답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선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AI 거품론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경영학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의 이경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AI 거품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마저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AI 거품론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주식 시장의 어떤 등락으로 어떤 거품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네. 네, 주식 시장에는 늘 거품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인생은 늘 거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주식의 조정을 가지고 전체 인공지능이 거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챗 GPT가 등장했을 때 AI가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열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느냐에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챗 GPT로 AI 붐을 만들어낸 오픈 AI조차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다 보니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사에서 AI 거품론, AI 수익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AI가 챗GPT를 이제 발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한 30년 연구해왔지만 이런 것이 가능할 건지 몰랐거든요. 예상을 못 하셨어요? 네, 제 삶에 이런 기계가
앞에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오, 그만큼 이런- 파격적이었던 정말 파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AI 거품론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걸 정말 제대로 써보면 거품론이란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어떤 선구자인 오픈 AI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인터넷을 이제 출발시킨 회사가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마크 안드리슨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일리노이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넷스케이프 어떤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인터넷은 1969년에 나왔지만 그것이 대중화된 거는 199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마크 앤더슨이 시카고 쪽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이제 주변에 선배 사업가들이 도움을 줘서 창업을 하게 되고 네. 하지만 오늘날은 또 넷스케이프라는 기업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네,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 아마 합병이 됐는데요. 네. 오픈 AI가 이런 어떤 넷스케이프의 운명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1969년에 있었지만 1993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쓴 것처럼 20몇 년 후에. 네, AI도 1950년, 56년에 처음 이름이 만들어졌지만 아,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챗GPT가 나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챗GPT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을 준 건 맞는데 과연 오픈 AI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냐는 것은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또 나와서 오픈 AI 출신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클로드 3.5라는 거를 또 내놨는데 이게 지금 오픈 AI GPT-4보다 더 좋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유료 사용자가 다른 회사에 이제 무료 사용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의 어떤 CEO인 샘 알트만도 굉장히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경영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생각보다 AI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주요 빅테크가 AI에 투자한 금액이 총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0조 원 수준이지만 이들이 AI로 번 수익은 약 5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모든 데 기술 혁신이 그렇죠.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비용은 굉장히 비쌌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말 귀족이 레저용으로 썼던 게 자동차입니다. 음. 하지만 그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나와서 2달치 월급만 모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대로 만든 거거든요. 대중화가 된 됐군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가 지금은 그 챗GPT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조 단위의 돈이 듭니다. 네. 하지만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어떤 답을 내주죠. 네. 그거는 돈이 아마 0.1원도 안 들 겁니다. 0.001원쯤 들 건데요. 네. 지금 챗GPT한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오는 거는 한 5원도 들고 10원도 들고 어떤 건 100원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데도 학습시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AI한테 일을 한번 시키는데도 한 10원, 100원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비용 구조죠.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버느냐? 지금 엔비디아가 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픈 AI 같은 회사는 학습할 때도 돈이 들고 그걸 운용할 때도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는 기존의 검색 엔진을 쓰면 어차피 0.01원, 0.001원의 비용으로 검색 광고도 팔고 하기 때문에 구글과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하는 척만 하고 열심히 안 하는 거고요. 새로운 도전자 같은 그런 오픈 AI나 엔스로픽은 출혈 경쟁이라도 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너무 재밌죠. 저도 닷컴 버블을 온몸으로 겪었는데요. 19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들어갔죠. 네이버가 2002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요. 만약 그때 네이버의 상장가로 주식을 사셨으면 네이버 주식 사셨으면 몇 배가 올라? 몇 배를 벌었을까요? 글쎄요. 한 2,000배 정도 벌었습니다. 2,000배나 네. 올랐군요. 예,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네이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네. 상장 주식에 그냥 투자하셨어도 그 이후에 2,000배를 벌 수 있던 거거든요. 그 주식을 혹시 지금도 갖고?
그랬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는 없었을 수도. 네. 그래서 그런 네이버나 당시에 뭐 다음이나 이런 인터넷 회사들, 그다음에 아마존이 1994년에 창업을 했고 야후가 1994년, 그다음에 구글이 1998년에 창업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에 만약 그 당시에 한번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뭐 1000배, 2000배, 10,000배 정도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AI의 발전은 닷컴 버블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닷컴이나 AI가 그럼 닷컴은 버블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중에 어떤 회사들은 망했지만 살아남은 야후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다 닷컴이잖아요. 네, 그거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블기를 거쳐서 살아남는 회사가 누구냐의 문제지 네. 그 자체가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내용이 3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메타버스, NFT를 생각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때도 메타버스로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인공지능 강의는 많이 외부에서 하지만 메타버스나 NFT 강의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버블이라고 봤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로 써서 제가 이익을 본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어떻게 김기만 아나운서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메타버스 써서 너무 좋았다. 저는 사용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NFT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써봤을 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개념이 있고 몇 가지 회사가 있고 누가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반 사용자한테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완전 다르죠. 챗GPT는 써보면 이게 얼마나 생산성을 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가 예전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나왔을 때 인터넷 웹사이트가 되고 너무 신기하게 인터넷을 썼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은 AI의 챗GPT나 이런 서비스를 쓰면서 너무 신기하죠. 이미 가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나 NFT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써서 우리 삶이 나아진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부분도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것이고 뭐 암호화폐의 어떤 파생된 것인 NFT도 정말 짧은 거품 시기를 지나갔고 메타버스는 저는 길게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메타버스는 아이들을 보면 또 놀랐거든요. 아이들은 로블록스라는 거를 씁니다. 예전에는 우리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친구네 집에서 장난감 놀이하고 친구네 집 아파트나 친구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았다면 지금 로블록스에 놀러 가서 노는 거거든요. 마치 뭔가를 만들고. 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제 연구실 회의하는데 학생들한테 친구 집에 가서 사진첩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 저희 때는 뭐 그랬더니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네 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야, 너 어렸을 때 앨범 꺼내봐 하면서 너 뭐 어렸을 때 이랬구나 하는 건데 그것이 싸이월드가 되고 페이스북이 되고 인스타그램이 되고 이렇게 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대 또는 10살도 안 된 친구들이 로블록스를 한다는 거는 메타버스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아이들이 커질 때는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투자 여부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투자에 신중해야죠.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은 근데 좀 우리가 걸러 들어야죠. 작년 3,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냐면 모든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그런데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위험해서 우리 인류를 해칠지도 모르니. 그래서 꽤 AI에서 안다는 사람들도 연대 서명을 해서 다 중단하자. 6개월만 좀 쉬자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도 열심히 개발할 거고 이미 오픈 AI 같은 회사는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6개월 중단 서명은 아무 이제 쓸모가 없었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픈 AI도 최근에 고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XAI를 만들었고 한 1, 2주 전에 이제 그락2라는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내놨는데 제가 어제 유료 결제를 해서 써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오픈 AI나 엔스로픽 수준에 가는 그러한 AI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투자도 또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일론 머스크가 과연 능력이 있느냐 아니냐 의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충분히 받아냈다면 일론 머스크가 또 다른 테슬라 얘기. 돈을 또 넣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근데 외부 투자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챗 GPT 이용자가 줄었다고 하면서 AI 열풍도 그와 함께 좀 사그라드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캐즘이라는 거를 겪습니다. 캐즘이라는 캐즘이요? 것은 골짜기인데요. 소비자가 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는 그 기술이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을 좀 써보려고 하는 그런 신기술 애호가들이 네. 나타납니다. 마치 전기차 나오면 전기차를 타보고 싶고 일단 타보자. 네, 일단 어떤지. 타보자 하는 거 사진 않아요. 그런 기술 애호가는. 근데 두 번째 단계의 고객은 돈이 좀 많고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사는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를 미리 사는 거죠. 사서 약간 투자한다는 기분으로 나 자율주행도 되는 테슬라를 타, 나 전기차를 타, 뭐 멋진 차를 탄다 이런.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도 아직은 그런 투자하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그런 거죠. 단계라고. 그래서 전기차가 요즘 뭐 화재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으니까 전기차가 주춤하는 게 이 캐즘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챗GPT도 사실은 지금 기술이 좋아서 처음에 써본 사람, 그 다음에 투자하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20% 됩니다, 보통. 통계학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소비자들은 뭐냐면 정말 실용적이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 검증이 어느 정도 된 후에. 네. 그러면 이 성각적인 투자한다는 입장으로 사는 사람과 아주 실용적인 다수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챗GPT 같은 초거대 AI도 그런 캐즘을 좀 거치고 있다. 이 캐즘을 거치면 못 넘는 게 있고요. 암호화폐나 지금 메타버스나 NFT가 그런 걸 못 넘고 그냥 사그러진 거라면 그러면 생성 AI나 이런 최근에 나온 챗GPT는 그걸 넘을 것이냐? 저는 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써보면 아는 거죠. 그 느낌이라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파급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 입장에선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수익화 부분일 텐데 인공지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과 또 비교를 해보면 요즘 엔비디아 주식이 올랐잖아요. 네. 인터넷 초기에는 시스코 주식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하려면 일단 인터넷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개발하는데 또는 AI를 실행하는데 다 그런 AI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는 거죠. 네. 근데 좀 지나면 아마도 그것의 단말기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AI로 인해서 새로운 단말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핸드폰과는 다른.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며칠 전에 나온 애플은 뭐 탁상용 로봇을 지금 개발할 것이다. 네네. 뭐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요. 영화 헐을 보면 스마트폰 화면을 많이 보지 않고 거의 대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떠한 새로운 단말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단말이 나올 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또 주가가 오를 것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서비스 회사가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대부분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회사죠. 그래서 지금은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만 점점 이제 이동한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회사, 그다음에 단말 회사들 중에서 뭔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폰과의 접목이 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로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줘.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카카오 택시도 부르고 IM도 부르고 티맵 택시도 부르고 우버 우티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AI가 여러 택시 앱을 불러서 그중에 제일 먼저 택시를 잡아준 데를 선택하게 되죠. 그거는 반대로 상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쿠팡 같은 앱에 바로 들어가거나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에 바로 들어가는 앱의 시대였죠. 최근 10년. 그래서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선택을 하죠. 네. 근데 이제는 AI한테 야, 나 배고픈데 네가 알아서 나 먹는 거 뭔지 알잖아. 알아서 한번 좀 주문 좀 해봐.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도 갈 수 있고 마켓컬리도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가서 AI가 나의 에이전트가 골라주는 시대가 아마 곧 오겠죠. 예를 들면 지금 아나운서님 스마트폰을 쓰실 때 어떤 화면을 스크린샷을 하셔가지고 그걸 GPT-4한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서 야, 이게 무슨 화면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다 압니다. 예. 이거 무슨 앱인데 여기다 지금 뭐 눌러야죠. 여기다 뭐 입력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AI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첫 화면에 있는 앱들이 다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필요가 없어지는군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면 첫 화면에 많은 앱을 이렇게 놓은 이유가 제일 먼저 쓰는 것이기 자주 때문에 쓰는 앱이잖아요. 자주 쓰는 앱들인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AI한테 말로 하면 AI가 골라서 여러 앱을 열거나 하는 시대에서 AI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사업자들도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사용 행태가 정말 변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큰 경제 활동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이라는 것이 활용 범위가 정말 광범위하기도 하고요. 또 산업 전체와 결합을 하면서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단순하게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당장 뭐 5년 내에 이루어질 미래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그 챗GPT가 나오면서 지난 1년 반이 생성 AI에만 너무 집중을 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묵묵히 AI가 각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라든가 교육, 의료, 금융 뭐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의 AI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 AI가 아니라 산업적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챗GPT 같은 이런 생성 AI는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평가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지만 각 산업 부문은 지금 계속 AI가 사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까지 천천히 바꾸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까지는 한국의 AI 산업의 3등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기세가 등등했는데 전 세계에서 3위. 네. 예. 올해는 지금 6등에서 밀려서 한 10등 바깥이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요. 사용자들도 세계 20등 정도입니다. 사용자 수가 인도네시아보다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약간 고용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좋은 기업, 편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AI로 생산성 안 올려도 살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갑 기업은 그냥 놀고 있고 을 기업만 열심히 AI를 써서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는 수가가 반영돼야 발전하는데 그냥 의사를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죠. 사실은 오히려 AI나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기존의 의사들과 소비자들이 더 빨리 만나고 더 효율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교육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AIDT라고 해서 디지털 교과서, AI 교과서 하는데 또 많이 걱정하시고 저항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융 부분도 좀 규제가 심해서 좀 보호받다 보니까 AI 혁신이 좀 늦춰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AI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안타까운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민간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한국은 민간 투자에 여러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든가 대기업의 투자가 그 여러 장벽이 있다든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협업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AI 노력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협력하고 민간 투자의 규모를 높이고
어떤 경제 체제를 혁신한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산업도 하나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 같이 나가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데이터가 원활히 공급되는 그런 체인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적 경제 체제 레벨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핫 이슈 오늘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경희대 경영학대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근데 한 주간 집값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부동산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죠. 지난주 살짝 숨고르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8월 3주차 통계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서울이 지난주가 0.32%였고요. 이번 주는 0.28%.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요.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레이터로 보면 됩니다. 이게 매주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지난주는 0.32%로 올랐고요. 이번 주는 0.28%. 엑셀레이터 속도가 조금 약해지긴 약간 했으나 낮아지긴 했지만 달리기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집값이 떨어졌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착각할 달리고는 뻔했습니다. 있는데 착각할 뻔했죠. 네. 다리에 힘이 약간 빠져서 속도가 살짝 낮아진 건데 아마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른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월부터 7월, 8월까지 급가속을 하는 걸 이제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은 통계를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3개월 동안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도권 지역도 뭐 0.17%니까 서울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달리고는 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지금 후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는 매매보다는 좀 약하지만 전세도 0.2% 역시 오르고 있고. 수도권 지역도 0.16%인데 지방은 역시 마이너스 0.01%.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실거래가 지수도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근거로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한국부동산원 이제 주간 가격 동향 매매 가격 지수는요. 표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직원이 표본 아파트를 추정해서 시세를 조사해서 이렇게 우리 수치로 알려주는 조사라면 실거래가는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취합을 해서 지표로 만들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긴 한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신고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요.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나왔는데 5월보다는 1.8% 상승을 했고요. 작년 2월 1.98%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지표를 다 보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맞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서울에 5개 권역이 있는데 역시나 우리 동남권이죠. 강남이 있는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실거래가 지수가 2.36%로 서울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익히 보듯이 강남 집값 많이 올랐다는 걸 실거래가 지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웬만한 지역은 서울권에서는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특히 서울 쪽이 많이 강남 쪽이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이 목동이 있는 양천구하고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가 1.85%로 강남 동남권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역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도 네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예상과 다른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매매 가격도 약세고요. 전세 네. 가격은 당연히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헬리오시티라고 있거든요. 송파구에 가면 네네. 9,510세대.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할 때 전용 84 전세 가격이 뚝 떨어져서 이게 4억 제 기억으로 4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6개월 후에 뭐 다시 7억 8억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는 12,000세대나 됩니다. 네, 더 크군요. 당초, 더 크죠. 그래서 저도 12,000세대가 나오면 이거 전세는 답이 없다.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상을 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 단지들이 그 옆쪽에 보면 이제 강동구의 고덕동에 보면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강동구니까 영향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이 7억 6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에 8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거래가 8억 5천이고 호가는 더 높습니다. 집주인들을 더 높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먹히느냐 굉장히 당황하는데 전체적인 집값 서울시장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우리 2+2라고 계약갱신 청구를 하잖아요. 그게 2020년에 도입이 되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갱신되는 분들이 계약하지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매물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눌러 앉아버리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는 다르게 전세 가격이 또 안 떨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덕분에 덜 올랐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래량도 또 크게 늘어나면서 집값의 안정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그러면 구입을 사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보통 거래량이 많지가 않으면 일부 지역에 그냥 튀는 거래구나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서울의 거래량이 7월 거래량을 보면은요.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8,000건이 넘었습니다. 8,300건이 넘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2020년, 2021년 기억하시잖아요. 서울 집값 막 올라가고 수도권, 지방까지 올라가던 시절에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단 2달만 10,000건이 넘어갔고요. 8,000건 거래가 된 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지금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넘버 3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6월, 7월 모두 다 거래량이 많고 8월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우습게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막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 집 마련하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많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막상 떨어지면 못 삽니다. 더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2022년 12월 불과 한 1년 반 정도 생각해 보면 그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3억대 일반 분양이 나와도 미계약이 나왔거든요. 지금 25억 합니다. 우와. 프리미엄이 10억 원이 올랐는데 그 얘기하면 그때 살 걸 이러는데 그때는 아무도 못 샀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집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필요하면 사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나 불안해서 지금 사야 돼. 절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손절매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네.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가 2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효과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네네. 주간 통계를 보니까 88 대책 이후에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결국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9월부터 줄어든다고요. 네네. 뭐 스트레스 DSR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래 스트레스 DSR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단계를 시행을 했고요.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9월로 2달을 연기하게 되면서 시장에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니 왜 안 하지? 왜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거야? 라는 오해 때문에 7월, 8월 집값이 좀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됐고요. 정부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9월부터는 하는데 더 많이 할 거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1% 정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1.2%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소득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40년 만기 대출로 이제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은 3억 7,700만 원 정도 대출을 네.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지방과 수도권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은 2천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데요. 수도권은 4,500만 원 정도로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게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규제를 풀어줬단 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풀어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도 규제를 할 거야라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단순히 뭐 이 정도 대출 한도는 문제 없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집값이 오르면 다른 서울의 규제 지역들도 추가 규제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10억 원 이상 차익을 기대하는 로또 청약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네네.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온 단지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역시 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첨자 전수조사를 한다는데요.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왜 하냐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데요. 민영 아파트들은 이제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점수로 84점 만점을 하거든요. 만점인데 만점 통장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저는 4인 가족이거든요. 부인 애 2명, 네. 저까지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9점입니다. 84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69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점을 그러면 받으려면 어떻게? 만점을 받으려면 부양 가족을 늘려야 되는데요. 본인 포함해서 총 7명의 가족이 거주해야만 만점이 됩니다. 완전 대가족인데. 완전 대가족인데요. 여기서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현금이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네. 부양 가족이 7명이나 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는 좀 위장 전입 아니냐라는 예. 민원이 빗발치게 되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게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을 넣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청약 제도에 대한 불신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집값이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허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청약 통장 해지가 크게 늘었다고요. 청약 통장 해지 당연히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4인 가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9점인데 69점.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잖아요. 예. 4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나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뭘 할까? 당첨이 될까라는 회의감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가격이 뭐 3.3제곱미터당 평균 4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첨이 돼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약 통장을 그냥 해지해서 차라리 그냥 소고기 사 먹자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미분양이 더 많아요. 굳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나? 분양가 할인해주는 미분양을 받아도 되지. 지방에서도 청약 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참 속이 상하네요. 속상하죠. 예. 네.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청약 제도의 문제가 한계에 도달한 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청약 제도는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아. 지금도 우리 청약 가점제 점수로 계산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1977년도에 청약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만들 때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누더기를 만드는 거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최근에 부동산원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청약의 모든 것. 책을 봐야만 청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게 80대 할아버지들도 할 수 있게 좀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동향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